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치색에 따라서 국민들이 양측으로 분열돼서 팽팽한 대립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예상치 못했던 애꿎은 곳에서 또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계신데 누구냐면 헌재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에요. 네. 식당 주인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적어놓고요.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식당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최초 작성자는 우파 성향의 내친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좌파 성향 식당이 위치와 상호명까지 그대로 노출하고 있고요. 탄핵에 동조하는 헌재 앞 음식점에 가지 맙시다라고 써놓았다는 거예요. 이거 좀 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문제의 게시글이 올라온 17일 날 수많은 테러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맛이라 1점 드립니다. 이런 악플이 올라왔어요. 진보 성향 정치색을 가진 이를 비꼬는 린민 아이스크림 그리고 북한 햄버거. 식탁 위로 난데없이 뚝 떨어진 정치색, 악의적인 1점 테러들이 빗발쳤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그러니까 됩니다. 심히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헌재 앞에 식당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보시죠. 뭐 맛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뭐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몰라. 그 이유는 알면 뭐 해결하고 말든가 하지. 이제 오지 말라고 내가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싶어 지금. 알바생이 우파 성향의 시위자에게만 불친절했다거나 매장에 좌파 성향의 뉴스를 틀어놨던 것이 이유입니다. 시위 참석한 적도 있는데 사장이 뭐 적극 시위 참석 뭐 이렇게 해놨고 황당했죠. 그런 일이 처음이니까. 탄핵 찬성 시위에 참석한 적 없음에도 좌파 식당이란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 그 뒤로 뭐 매출에 변화가 있다거나 예, 좀 많이 줄었죠. 뭐 한 100만 원 정도. 하루에 예, 괴롭죠. 아무런 근거 없는 악성 게시글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기까지 했습니다. 정치색이 어떤 누군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음식 파는데 벌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제작진이 직접 대면에 취재한 결과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자영업자들임이 확인됐습니다. 일종의 낙인을 찍는 행위죠. 이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합니까? 네, 형사상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대법원은 불매 운동에 대해서도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억측으로 촉발된 불매운동, 명명백백한 업무 방해죄에 얼마 전 해당됩니다. 헌재 앞에 모여든 좌우 진영의 격한 대립을 보고 있던 한 시민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사태가 잦아들면 우리 모두 똑같은 국민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이었어요. 정치색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어떻게 세 분은 연애를 끝내고 나서 좀 쿨한 편인가요? 요즘은 또 7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7가일. 저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 한 번쯤은 그런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아, 더 잘해볼 걸. 아니면 뭐 붙잡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떠나간 인연을 붙잡기 위한 나의 미련이 의외로 스스로를 스토킹 가해자로 전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다들 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송금을 해보셨죠? 그 송금 보면은 메시지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송금 메시지가 새로운 스토킹의 창구가 됐습니다. 어떡해요? 예, 사연은 이렇습니다. 여자친구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 남성분 입장에서는 한순간 세상을 다 잃어버린 듯한 그런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네. 전화, 문자, 카카오톡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이제 헤어진 여자친구는 요지부동 마음을 바꾸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남성이 다소 황당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송금 메시지 기능을 활용해서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그 횟수가 무려 200번에 달합니다. 예. 지속적으로. 게다가 이런 식 이런. 200번을 송금해서 와. 그 송금마다 메시지를 다 남긴 거죠. 이런 200번 보내봐야 200원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10,000원은 보이면서 뭐 메시지를 넣든지 하지. 그래요. 이론이 뭐예요, 이론이. 이렇게 이런 식 메시지를 하나하나 200번 송금한 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까요? 아니, 이게 스토킹이 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황당할 것 같긴 해요. 재판부는 엄연한 스토킹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제 송금 메시지 기능을 통해서 만나자고 하는 것 역시 상대방 의사에 반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본 거죠. 먼저 스토킹의 정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스토킹 처벌법에 보면 스토킹 행위 그리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거나 이러한 행동을 통해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판결이 좀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OX 퀴즈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남성이 여성의 SNS 계정을 팔로우 요청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본인의 또 다른 계정으로 팔로우 요청을 한 겁니다. 즉 팔로우 요청을 2번 한 것인데 네. 이것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두 번째로 팔로우 요청을 한 그 계정이 남자의 것이라는 걸 여자가 알고 있는 상태예요? 네, 남성은 다른 계정으로 뭔가 시도를 했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알게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저는 O. 그러면 O. 나는 X 2번 했잖아. 2번 정도 갖고까지 스토킹을 하면 어떡하지? SNS 팔로우 2회 과연 스토킹일까? 재판부는 엄연한 스토킹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사실 다른 내막이 있었습니다. 여성에게 팔로우 요청을 했던 이 남성은요, 과거에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그래서 스토킹 범죄로 이미 징역 1년 4개월, 실형을 복역한 후에 출소한 사람이었거든요. 예, 스토킹 가해자가 출소 직후에 SNS 팔로우 요청을 해온다면 공포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행위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복해서 전화를 거는 것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라는 걸 모르는 분은 없겠죠. 이제는 이해가 가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기출을 한번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 좋아요. 네. 첫째, 남성이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인 경우가 있었고요. 또는 전화를 걸어서 여성이 전화를 받았는데 남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요? 지속적으로 계속 안 받는데도 계속 부재중 전화를 한다거나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O 그러면. 글쎄요, 저는 직접적인 해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X지 않을까? X다. 네. 그렇다면 과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까? 부재중 전화, 뭔가 음향이 명확히 도달하지 않은 게 스토킹 범죄일까에 대해서도 스토킹 범죄가 맞다라는 2023년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당시 판결 요지를 보면요,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거나 네.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어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아직 가해지지 않아도요. 예. 네. 예, 맞습니다. 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할 당시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신 전 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이 역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조금 뜬금없는 소리일 수 있는데 네. 가해자가 홈캠을 통해서 지켜보는 행위가 과연 스토킹이 될까요? 이건 당연히 스토킹이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주거, 직장, 학교 등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만 규정하고 있어요. 부근? 홈캠을 통해서 지켜보는 행위가 이렇게 물리적인 장소에서 지켜보는 것과 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해킹까지 해서 남의 사생활을 지켜봤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스토킹 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거네요. 네, 다만 이 해킹 행위가 정통망법상 침해 행위가 되면 변론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스토킹법이 아닌 다른 네. 법으로는 처벌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사회가 변했어요.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게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좋아하면 계속 가서 찾아가고 계속 구애하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거 다 법의 위반이라고 하는 사실 명심하시고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뭔가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을 멈춰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배우 김수현 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대한민국을 넘어 중화권까지 번졌는데요. 그중 한 곳이 다름 아닌 대만입니다. 因为台湾最近发生很多社会瞩目的侵害儿少案件，社会氛围对儿少案件很敏感，所以金秀贤的事件特别受到关注，在台湾的讨论度很高。 김수현 씨가 대만 현재 행사 불참 시 약 13억 원의 위약금이 예상되는 상황. 而台湾一部分民众是认为，目前公开的证据不足以证明金秀贤构成犯罪。主办方和金秀贤本来就有权利继续进行合约，但另一部分民众认为，金秀贤的争议极大，且对公开证据的反驳理由牵强。对于金秀贤来台参加见面会持反对意见。 모두가 불참할 것이라고 예상하던 중 행사 강행이란 카드를 꺼내든 김수현 씨. 金秀贤方应该是因为有违约金的考量，而决定要如期来台参加 7-11的活动。而至于台湾主办方之所以会如期进行活动，
业界和法界人士推论，可能是双方在契约的违约事由上定了不明确的关系。 김수현 씨를 모델로 기용했던 드라마 및 광고 업체도 일제히 김수현 지우기에 돌입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김수현 씨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식당에 가봤더니 테이블 종이가 뒤집어져 있더래요. 이게 뭐야? 하고 뒤집어 보니까 이제 김수현 씨를 모델로 한 그 광고 종이였다는 거죠. 사실 광고주 입장에서 속이 쓰리겠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매출에 타격을 줄 테니까요. 대한민국 톱스타 반열에 올랐던 만큼 수백억 원대의 위약금이 예상되는 사건. 김수현 씨가 현재 최소 16개의 브랜드와 광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개의 광고당 대략 5억에서 1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5억으로 계산해보면 80억, 10억으로 계산해보면 160억이라는 광고 브랜드 계약이 나옵니다. 통상 위약금이 출연료의 2배에서 3배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160억 원에서 최대 450억까지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많이요? 예, 물론 이건 단순한 계산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다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고주 측과 지금 김수현 씨 측이 서로 위약금 금액을 두고 대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재판부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계약 기간 안에 발생한 일인지 또는 물품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지 의혹이 아니고 근거가 확인된 논란인지 등인데요. 따져봐야죠. 김수현 씨 측이 3월 14일 내놓은 입장문에 따르면 고 김세론 씨와 교제했던 기간을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광고 계약 체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의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또 분석도 있거든요. 김수현 씨가 모델로 있는 광고, 드라마 계약은 대부분 2022년 이후, 즉 논란 이후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수백억 원대의 의약금을 고스란히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현 씨의 위약금 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소속사 출신이었던 배우 서혜지 씨가 과거에 이제 인성 논란을 시작해서 학교 폭력, 학력 위조 이렇게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광고주였던 기업은 2020년 7월 서혜지 씨를 광고 모델로 계약을 했는데요. 이듬해 4월에 이 논란들이 터지게 됩니다. 이 회사는 12억 7,500만 원이라는 위약금을 서혜지 씨에게 손해배상으로 내놓으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재판부는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과거를 밝히지 않았다는 광고주의 주장대로라면 연예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위반 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위약금이 아닌 광고 모델료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사회적 무리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지칭이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아요. 광고 계약서에서 이 사회적 무리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서 계약서에 넣는다고 해서 이것을 연예인에게 무제한적으로 책임지운다 이런 것들 좀 불공정한 거래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사생활부터 범법 행위까지 무분별한 의혹 제기만으로 부정적인 여론에 휘말리기 쉬운 연예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건 엑스레이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